네, 안녕하세요. 시나페올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10편과 11편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그 9편까지는 비트겐슈타인, 그 보통 이제 이게 전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논리 철학 논고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봤다라면, 오늘부터는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해서 언어 게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이밍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비트겐슈타인의 어쨌든 그림 이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어, 언어 철학을 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관점, 어, 그 중심축은 상당히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복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철학 논거를 쓰고 발표한 다음에는 거의 철학의 모든 문제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호언장담과 함께 뭐 그 자신감으로 철학을 때려치우고 어, 뭐 시골에서 교사도 하고 뭐 또 실생활 하면서 지냈는데 그게 한 이제 공백 기간이 또 10년 있었을 거예요. 그 10년 후에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거를 또 비트겐슈타인이 깨닫고 다시 철학계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와는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철학을 전개하죠. 네, 그게 바로 이 언어 게임입니다. 주고받으며 습득하는 모든 것 이렇게요. 한번 읽어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젊은 시절 논리철학 논고를 쓰고 나서 철학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했고 그 후 철학의 세계를 떠나 초등학교 교사, 정원사 등으로 일했다. 나오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되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전개하는데 바로 그게 일상 언어 표현에 착안한 것이다. 즉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가 쓰이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생각했다. 전기 시절과 전혀 다르게 세계의 어떤 얼개나 언어 체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게 되게 중요했죠. 언어의 어떤 얼개, 언어의 어떤 시스템, 체계 그런 걸 상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말을 사용하여 다양한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생각한 것이다. 심지어 그 대화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에 관해 이것저것 생각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 비트겐슈타인 때는 어, 결국은 이 세계라는 것은 어떤 모든 어떤 사실들의 총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이 사실은 또 어떤 사태의 어떤 연속이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세계를 쪼개 간다라면 이 세계가 나중에 또 뭐 명제와 연계되어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세계는 곧 어떤 언어의 문제라고 봤고 근데 그게 또 1대1 어떤 이 대응하는 식으로 음. 나중에 이제 뭐 여기는 뭐 대상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결국 언어의 어떤 이 구조, 이 틀을 이해함으로써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하나의 어떤 그림처럼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지금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의 이 대화, 실생활의 언어를 되게 중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평소에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게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무척 비트겐슈타인답다. 어제 훨씬 친근감 있는 표현이죠. 언어 게임. 그래서 뭔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접근하면 후회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겨. 이 저자는 계속 이 비트겐슈타인은 어려운 말을 전혀 쓰지 않는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같이 뭐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비트겐슈타인은 어렵죠. 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에게 친근한 게임 같은 것으로서 말을 이용한 활동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요. 우리는 언제나 이미 게임을 하고 있다. 말을 사용해서 일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게임에 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 말은 게임 같은 것이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언어 게임을 하면서 고찰한다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장기를 두는 사람이 장기라는 게임에 대해 직접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생각하는 것과 같다. 어떤 평론가적인 결국 객관적인 그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한 수 한 수를 어떻게 둬야 하는지 그때마다 고심하는 것. 실천적으로 장기란 무엇인지 계속 질문해 나가는 것.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때 게임의 성질뿐 아니라 실제로 두는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까지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왜 언어의 어쨌든 그 시스템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했다라면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심지어 그 언어를 하는 상대방의 그 표정과 몸짓까지도 관찰하는 것. 왜냐면 그런 맥락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언어의 주고받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다 이것을 알게 되었죠. 언어 게임은 언어만의 그래서 게임이 아니라 종합적 게임입니다. 다른 표현을 쓰면 이 언어의 주고받음은 우리의 생활이나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일종의 장을 형성한다. 게다가 그러한 장은 물론 하나가 아니다. 날마다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에 의해 다른 말의 주고받음이 이루어지죠. 게임에도 다양한 게임이 있듯이 말의 주고받음도 다양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쵸 이 언어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제 가족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저희 가정 안에서는 아빠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저와 아이들과의 언어 게임이 있는 거고 또 제가 와이프랑 할 때 또 언어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그 언어 게임이 있는 거고 또 제가 이제 이게 수업할 때 학생들과 수업할 때 쓰는 그 뭐 어휘나 논리, 문법 이런 게 거의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언어 게임의 어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겐시는 결국은 그것을 분석하는 게 이 철학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 말들의 주고받음은 똑같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규칙이 그 장면에서 바뀌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건이 그렇듯 보통 방법으로는 해낼 수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이것이 언어 게임이고 그래서 특히 이 말의 습득 과정을 무척 소중히 여기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 말은 그 자체도 항상 수많은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성장하며 때로는 정체한다. 크고 작은 다양한 언어 게임에 따른 무수한 사람이 참여하는 언어라는 종합적인 일은 항상 변화를 거듭하죠. 그러한 언어에 대해 완성된 체계로서 생각하거나 언어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은 언어 자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우리 일상 언어의 어떤 이 역동성, 변화, 게임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죠. 언어는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처럼 항상 새로운 말이나 용법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수준이 높아지며 때로 몇 개의 말이 사라지기도 하는 활동, 생생한 언어 습득 과정처럼 평소의 언어 게임도 변하고 계속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확실히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이 언어를 보는 관점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자,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게임을 정의하는 문장을 살펴보자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칠판에 써놓은 이 문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2절에서 말을 사용하는 프로세스 전체는 그래서 2절은 뭐다? 어느 목수가 조수에게 건축재 4개를 가져오게 하는 어떤 말의 주고받음 그 부분이 있었나 보죠. 그것을 프로세스 전체는 아이가 자기 모국어죠. 모어를 습득할 때 하는 게임 중 하나다. 그러한 게임을 나는 언어 게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때로는 원시적인 언어를 언어 게임이라고 간주할 생각이다. 언어뿐 아니라 언어와 관련된 행동도 모두 포함해 그 전체를 나는 언어 게임이라 부르기로 했다. 철학적 탐구 7. 언어 게임이라는 말을 최초로 소개할 때 모어 습득, 언어와 관련한 행동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 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독자적 언어관이 확실히 드러난다. 우리는 분명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 모어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습득한 말을 익히고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죠. 다만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언제고 변화를 거듭하므로 모어를 습득했다고 생각한 후라도 언어를 계속 습득하는 일은 이어지죠. 애초에 습득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가령 일본어라면 남한에도 읽지 못한 한자가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데다. 그죠? 이게 일본 학자니까 일본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이제 이 한자들을 또 활용하잖아요. 평소에 사용하는 말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조금 불안할 때가 있다. 뭐 우리라고 다를 거 없죠. 한국어도 우리가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아까 그 다양한 언어 게임 속에서 내가 늘상 사용하는 그 언어 게임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덜 어색한 거지. 만약에 전혀 다른 분야로 이동한다거나 하면 분명 한국어고 분명 한국어로 된 단어인데 이해가 안 가고 그 한국어로 된 문장인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게다가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이 뭐 이외의 언어를 공부할 때, 그쵸? 우리가 외국어, 영어 공부 때문에 죽을 맛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언어를 습득하는 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의 언어 체험은 뭐를 중심으로 습득 중인 다른 언어가 다양한 의미로 들어와서
복잡하고 깊게 변해버리지 않았을까? 이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언어와의 관련성은 항상 습득하는 도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언어는 변화무쌍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 익혀가고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습득의 과정을 중시한 것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언어의 프로세스야말로 언어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체계, 시스템 같은 거, 생성된 규칙은 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기 때는 되게 그것을 본질처럼 얘기했던 바로 그 비트겐슈타인이 자기 부정을 한 셈이죠. 근데 이것은 또 학자로서의 자기에 대한 또 정직함이자 신실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저도 학자가 만약에 뭐 저는 학자가 아니지만 학자로서 가장 학자가 되면 가장 어려운 점이 그거 같아요. 본인이 의미심장하게 주장했던 어떤 그 주장을 철회하기 싫어서 계속 고집스럽게 그것을 입증해 가고 그죠? 너 계속 싸우고 그런 게 더 무섭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싶었을 때 본인 스스로 완전히 본인의 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학자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더 골치 아파요. 예. 말 그대로 여러분 전기 비트겐슈타인에 빠진 사람이 후기 때 완전히 달라졌다는데 이러면 또 그것도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울 거 아닙니까? 뭐 이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자, 말의 주고받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가족과 대화할 때, 그죠? 제가 했던 사례가 좀 나오고 있죠. 다른 게임들이 구성되고 또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역마다, 그죠? 혹은 뭐 문화자본, 우리가 얘기했죠. 문화자본도 마찬가지 다르겠죠. 각자 전혀 다른 사회적인 환경과 계급, 경제적인 어떤 계급적 차이에서 다른 언어 게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무한한 주고받음, 이런 언어 게임은 유사한 점에 의해 서로 겹쳐 있다. 출신지가 같다거나 성별이나 취미, 기호 등 언어 게임 참가자의 다양한 요소가 언어를 주고받을 때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고, 언어 게임의 유사성을 무한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 비슷한 상대라도 친밀도나 관계를 맺기 시작한 나이, 최근에 만났는 것 같은 게 말의 주고받음은 그때마다 변할 것이고, 그러한 변화하는 요소는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러한 말의 주고받음이 띠는 무수한 양상을 모두 언어 게임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한다. 뭐 저는 한편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언어 게임이라는 게 그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고 같은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시간과 어떤 장소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게임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또 그런, 뭐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의미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부터 게임을 어때요? 재미, 어떤 즐거움에서 좀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랑 굉장히 산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대화가 항상 똑같고 항상 비슷한 소재 뭐 돌려막기식으로 가면은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저는 부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 언어 게임의 어떤 변천,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 한편으로는 내가 그 부부로서 와이프와 함께 정말 앞으로도 30년 이상을 더 같이 살아가야 될 동반자라면 사실 이 언어 게임이 정말 그 언어가라는 게 정말 고착되어 있는 거라면 정말 재미없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변하거든. 예. 내가 같은 그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히 말투, 쓰는 언어, 습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막 제스처, 우리 와이프 특히 또 제스처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어떤 그 제스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랑 친한 가족의 그 누군가가 갖고 있던 제스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아내가 되게 인상 깊게 보더니 그걸 언젠가부터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이제 어느새 그게 안에 어떤 언어의 어떤 특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우리 안에서도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11장으로 11편 쪽으로 갑시다. 자, 가족 같은 유사성, 닮은 점이 있는 막연한 집합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말을 통한 주고받음을 언어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그 다운 표현이다. 일단 전혀 철학스럽지가 않다. 말과 게임이라는 누구라도 언제든 쓸 수 있는 말을 결합했을 뿐이므로 말장난이라고 번역하고 싶을 정도다. 그러한 수많은 언어 게임의 무척 복잡한 관계를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게임이란 말이 가족적 유사성과 같은 모습을 띈다고 말했어요. 가족적 유사성, 친족과 가족의 다양하게 닮은 점이 서로 겹쳐 있는 상태. 이는 게임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말에 해당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라는 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그러나 언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공통되는 무언가를 지적하는 대신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들 현상에는 무엇 하나 공통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에 대해 같은 말을 쓸 수 있는 공통항은 없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친척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공통적이진 않지만 친척 관계다. 이 친척 관계 혹은 이들 친척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들 현상을 모두 언어라고 부르는 것이다. 철학적 탐구 65. 자,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같은 언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공통된 성질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러 다양한 닮은 점이 서로 겹쳐서 하나의 막연한 집합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가족적 유사라고 불렀다. 가족이나 친척이 모이면 우리는 여러 닮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눈썹의 특징, 코의 생김새, 말투, 목소리, 성격. 그죠? 그 가족들 아빠의 형제들, 엄마의 형제들,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그런 가족 유사성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족과 친척이라는 게 단 하나의 공통점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 하나의 어떤 공통적 집단이 아니라 닮은 점이 다양하게 또 서로 복잡하게 관계 맺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언어나 언어 게임이라는 명사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같은 특징을 지닌 하나의 집단을 떠올리기 쉽다. 단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비로소 똑같은 말로 표현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 하지만 말이 같을 뿐 그 대상이 같은 게 아니다. 언어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의 이 세계는 유일무이한 무수한 사물이 복잡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족적 유사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가족적 유사에 대해 게임이라는 말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찌 보면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왜 이 세계와 언어의 관계가 1대1 대응인 것처럼 사실 좀 우리를 이끌어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 언어와 세계의 관계는 사실 언어 자체가 그렇게 가족적 유사성으로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변화무쌍함으로 사실 또 이 세계를 보는 것이겠죠. 자, 또 게임이란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칠판 보시면 가령 게임이라 불리는 프로세스를 관찰해 보자. 보드 게임, 카드 게임, 이거 뭐야? 볼 게임, 공으로 하는 거, 격투 게임 등이다. 이들 모든 것의 공통되는 점은 무엇일까? 틀림없이 무언가 공통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라고 불리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의 공통되는 특징은 보이지 않더라도 유사점이나 친척 관계가 보일 것이다. 자, 우리 언어 게임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주고받음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령 둘만의 대화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부모 자식이나 연인 사이 1대1로 벌이는 말싸움 등등의 다양한 패턴이 있죠. 어느 것이든 둘이서 이야기한다는 이게 유사성이죠. 공통점은 있는데 둘은 둘이야. 근데 그 둘의 관계는 다양하죠. 그 외에도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언어 게임도 있죠. 학교 수업, 콘서트, 토론 프로그램, 사회 등등등. 이들 언어 게임에 내재하는 유사점을 통해 다른 집합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가령 친밀하게 말한다는 유사점이 있다면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함, 연인 사이의 친밀함, 콘서트 MC의 친밀함이 있고, 날선 대화라는 유사점이 있다면 말싸움, 선생님께 혼나는 학생, 또 토론 프로그램의 어떤 사회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다양한 범주로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작 이 정도 언어 게임에 의해서도 유사성이라는 그물코가 여러 개 생긴다. 우리가 하는 언어 게임의 방대함을 생각하면 이런 유사성은 무수하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유사성이 서로 겹쳐 집합의 크기가 각기 다른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비트겐슈타인이 게임이란 말로 설명하듯 장기든 바둑이든 체스든 야구든 축구든 마자기든 등등등 이 모두는 다 게임이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연애나 정치, 전쟁도 게임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참가 인원수 다 다르고 구체적인 접촉 유무가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신뢰의 이 차이도 다르고 관객의 유무 등 수많은 유사점과 수많은 차이점을 지니는 그 모둠을 우리는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가 그만큼 무한하다면 우리의 세상도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거죠. 게임이라는 말은 확실한 범위를 지니는 개념이 아니라 무척 막연한 영역이다. 게임이라는 말은 다른 말과도 공통점을 지니는 것이고 그 경계는 슬금슬금 다른 말로 옮겨간다. 물론 게임 이외의 말도 가족적 유사에 의해 막연한 집합을 이룬다.
그러므로 가령 둘이서 하는 것이라는 공통항이라면 데이트 둘이서 하는 거, 악수도 둘이서, 만남 연습처럼 게임 이해 집합적으로 또 서로 겹치게 된다. 말의 모듬 하나는 이러한 가족적 유사성에 의해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 게임이라는 언어 활동도 가족적 유사성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다이내믹하게 변화해가는 것, 다양한 요소를 지니는 것, 나아가 다양한 활동과도 경계없이 관련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언어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동적 프로세스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후기 비트겐슈타인으로 들어왔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어와 세계의 관계가 1대1 대응처럼 딱딱 떨어지고 언어의 확고한 어떤 논리 구조는 변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다양한 어떤 이 집합체, 가족적 유사성에 의해서 수없이 변화되는 이 변화무쌍함. 근데 결국 그것이 또 우리의 또 세계와 연관성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또 새로운 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